1953년 어떤 땅이 재가 됐습니다. 미군이 던져준 깡통으로 연명했죠. 아이들은 굶주렸고 거리는 폐허였습니다. 7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유럽 대통령이 그 땅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국을 지킬 것입니다. 계약 규모 20조 원. 전차 1000대, 자주포 600문. 유럽 역사상 최대 무기 거래였습니다. 그 공장에서 일주일에 전차 10대가 쏟아집니다. 호주가 옵니다. 노르웨이가 옵니다. 나토 16개국이 그 나라 무기로 무장합니다. 방산 수출 세계 4위. 깡통 먹던 땅이 세계를 무장시킵니다. 미국 CIA 30년 경력인 저는 그날 손이 떨렸습니다. 대체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리고 왜 미국은 70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까? 워싱턴이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4시 백악관 안보실에 불이 켜졌죠. 국방부, CIA, 국무부. 모든 부서가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 단어 하나가 미국 전체를 비상사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죠. 한국이 대체 뭐길래? 저는 데이비드 스틸입니다. CIA 아시아 태평양 안보국에서 30년을 일했죠. 전쟁을 분석하는 게 제 직업이었습니다.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수십 개의 전장을 데이터로 읽어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죠. 새벽 4시에 온 긴급보고였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한국 정치인 자주국방 명분으로 주한미군 철수 검토 발언. 오타인가 싶었죠. 철수라니요? 주한미군을요? 하지만 CNN이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죠. 전 세계 외신이 동시에 타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타가 아니었죠. 저는 곧바로 랭글리로 달려갔습니다. CIA 본부 작전실은 이미 비상이었죠.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애널리스트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죠. 국방정보국 긴급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떠올랐죠. 붉은 점들이 북한 전역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중국 접경지대엔 노란 표시가 깜빡였죠. 브리핑 책임자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죠. 주한미군 철수라는 가정 아래 24시간 동안 벌어질 일들을 예측한 결과였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북한군 남진 준비 개시, 중국군 압록강 집결, 러시아 함대 동해 진입. 모든 게 도미노처럼 연결됐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그리고 화면 하단에 한 문장이 떴습니다. 24시간 내 한반도 전면 위기 발생 가능성 87%.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4시간이라고요? 단 하루 만에 전쟁이 터진다는 겁니까? 저는 아프간을 봤습니다. 미군이 떠나자 탈레반이 수도를 점령하는데 2주가 걸렸죠. 그런데 한반도는 24시간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브리핑 책임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주한미군은 억제력의 핵심이라고 했죠. 이게 빠지면 아시아 전체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붉은 선들이 한반도에서 뻗어나가 일본, 대만, 필리핀을 향하고 있었죠.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켰죠. 뉴욕 증시가 막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군수주가 일제히 치솟고 있었죠. 록히드 마틴이 12% 급등했고 레이시오는 15%나 뛰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전쟁에 돈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동시에 서울 환율이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외환시장이 공포에 빠졌죠. CNN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미동맹 위기, 아시아 안보 위험. BBC도 똑같았죠. 미군 철수 논쟁, 냉전 이후 최대 변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복잡했죠.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국을 분석했는데 제가 뭘 몰랐던 겁니까? 밤새 보고서를 뒤졌습니다.
한반도 작전 체계, 주한미군 배치도 연합방위 구조를 샅샅이 읽었죠. 수십 개의 기밀 문서를 펼쳐놓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한국은 아시아 억제 체계의 핵심 노드.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핵심 노드라니요? 노드는 연결의 중심점입니다. 네트워크에서 모든 게 통하는 지점이죠. 한국이 중심이라는 겁니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어두웠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언제나 보호받는 나라였죠. 미국이 지켜주는 작은 동맹국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정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균형의 중심축을 흔든 겁니다. 철수라는 단어 하나가 도화선이 된 거였죠. 냉전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알았죠. 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죠. 그리고 맨 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무엇인가?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봐야 했습니다. 제대로 봐야 했죠. 다음 날 오전 국방정보국에서 후속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했죠.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국이 핵심 노드라는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브리핑 책임자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생소한 용어가 떴죠. 오프콘 트랜스퍼.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봤습니다. 작전 통제권 전환을 의미한다고 했죠. 현재 전시 시 한국군 전체가 미군 지휘 아래 들어가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자국으로 환수하려 한다는 겁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군이 지휘하지 않는 전쟁이라니 이건 시스템 붕괴였죠. 화면이 바뀌면서 미국 의회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국방수권법이었죠. 2019년 제정됐고 매년 갱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문장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붉은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죠. 주한미군의 어떠한 감축이나 지휘구조 변경도 금지한다. 프로이빗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금지라니요? 미국 의회가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겁니까? 주한미군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감축도 안 되고 지휘구조 변경도 안 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동맹국을 분석해왔습니다. 일본도 봤고 독일도 봤고 영국도 봤죠. 하지만 이런 조항이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예외였죠. 미국이 손대지 말라고 명령한 단 하나의 지역이었습니다. 브리핑 책임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주둔군이 아니라 억제력의 심장부라고 했죠. 이게 흔들리면 동북아 전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저는 노트에 그 말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억제력의 심장부, 어제 본 핵심 노드와 똑같은 의미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한국 내 여론 분석 자료가 쌓여 있었죠.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주국방은 독립의 상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시작 정권은 주권의 완성이고 언제까지 미국 지휘를 받을 것이냐는 목소리들이 담겨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감정이었습니다. 전략이 아니었죠. 주권을 외치며 방패를 내려놓겠다는 겁니까? 정치적 구호가 군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모르는 겁니까? 하지만 한 문장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을 신뢰해야 하는가? 신뢰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죠.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통제하고 있는 겁니까? 동맹이란 명분 아래 우리는 그들의 자주를 억눌러 온 건 아닙니까? 처음으로 제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였죠. 비공개 통화였습니다. 한미 구조를 건드리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전 세계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죠. 영원한 종속이 과연 해결책일 수 있습니까?
통화가 끝나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워싱턴의 빌딩들이 창밖으로 보였죠. 하지만 그 유리창 너머로 진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봐야 했죠. 자료만으론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론 어둠뿐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복잡했습니다. 프로이빗이라는 단어가, 핵심 노드라는 문장이, 신뢰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땐 밤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청계천 근처를 걸었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한 청년을 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죠. 짧은 머리에 곧은 자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 청년은 우리가 만든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설계한 시스템 안에 있죠. 하지만 그는 그걸 원했습니까? 워싱턴의 논리와 서울의 현실이 제 앞에서 충돌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죠. 미국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적었죠. 주한미군은 철수의 대상이 아니라 억제의 코드네임이다. 저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불빛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이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미국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미연합사령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에 온 이유가 명확했죠. 억제력의 실체를 봐야 했습니다. 프로이빗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기밀 등급이 붙어 있었죠. 한미연합사 작전 구조도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전시 시 한국군 50만 병력 전체가 미군 작전 체계로 통합된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50만이요? 한국군 전체가 미군 지휘 아래로 들어간다고요?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통합이었죠. 작전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붉은 선과 푸른 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죠. 한국군 사단마다 미군 연락 장교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통신망이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지휘 체계가 완벽하게 일치했죠. 이건 억제 장치였습니다. 완벽한 억제 장치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북한이 남침하는 순간 한국군 50만이 자동으로 미군 체계로 전환된다고 말이죠. 그 순간 북한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와 싸우는 겁니다. 억제력은 무기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시뮬레이션 보고서였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 전쟁 시나리오 분석. 2022년 작성된 자료였습니다. 저는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죠. 시나리오는 단순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전시작 정권을 환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미군 지휘권 없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휘 체계 단절 후 3시간 내 방어선 붕괴. 3시간이었습니다. 단 3시간 만에 한반도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북한군이 38선을 넘고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고 러시아 함대가 동해로 진입하는데 3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거였죠.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전시통제권 전환이라니 그건 핵억제선의 붕괴였습니다.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보였죠. 사람들이 평화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정교한 구조 위에 서 있는지 말이죠. 저녁에 저는 한 동맹국 장교를 만났습니다. 오랜 동료였죠.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 구조가 무너질까봐 전쟁을 못 건다고 했죠. 한국군이 미군 체계와 분리되는 순간 그때가 북한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죠. 억제력은 무기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시스템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본 것들을 정리했죠. 24시간 내 전면 위기, 프로히빗 조항, 한국군 50만 통합 체계, 3시간 내 방어선 붕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주국방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왜 위험한지 말이죠. 독립은 고립이 아닙니다. 방패 없이 자유는 없습니다. 자주라는 단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홀로 서겠다는 건 자살행위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방패였다. 완벽한 방패였다. 그것도 미국과 함께 만든 방패였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라 평화의 설계도였다고 말이죠.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한미연합사는 억제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의 전시작 정권 구조 마이너스 억제력의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이 구조를 건드리는 순간 동북아 전체가 흔들린다고 썼습니다.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방패를 함께 든 동맹이라고 적었죠. 보고서를 보내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왜 핵심 노드인지, 왜 프로히빗 조항이 필요한지, 왜 미국이 절대 떠날 수 없는지 말이죠. 한국은 아시아 평화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제 보고서를 받아본 국방부 고위층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죠. 한국의 억제 구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아직 확인할 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오후 새로운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국 내 여론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최근 6개월간 주요 언론과 정치권 발언을 정리한 자료였죠. 저는 호텔방에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주국방은 독립의 상징이다. 전시작 정권은 주권의 완성이다. 언제까지 미국의 지위를 받을 것인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감정이었습니다. 전략이 아니었죠. 주권을 외치며 방패를 내려놓겠다는 겁니까? 70년 동안 쌓아온 억제 체계를 감정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저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전시작 정권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주권의 완성이며 진정한 독립을 향한 마지막 단계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제 30년 신념을 흔들었습니다. 주권의 완성이라니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보호받는 나라로만 봤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동맹국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통제하고 있는 겁니까? 동맹이란 명분 아래 우리는 그들의 자주를 70년 동안 억눌러 온 건 아닙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억제력은 중요합니다. 3시간 내 방어선 붕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걸 증명했죠. 하지만 영원한 종속이 과연 해결책입니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죠. 데이비드, 한미 동맹 구조를 의심하는 보고서를 올렸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질문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한국을 동맹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속국으로 대하고 있는지 묻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고 했죠.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있다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 구조를 건드리는 건 자살행위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반박했습니다. 영원한 종속은 동맹이 아니라고 말이죠. 신뢰가 없다면 그건 억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빌딩 유리창 너머로 진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 달랐습니다. 현실이 제 앞에 있었죠.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었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그때 또 한 명의 군인을 봤습니다. 이번엔 나이가 좀 있어 보였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저 장교는 우리가 만든 시스템 안에서 복무합니다. 전시가 되면 그는 미군 지휘 아래 들어갑니다.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걸 원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워싱턴의 논리와 서울의 현실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과소평가했을 뿐이죠. 우리는 70년 동안 그들을 보호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느낀 것들을 정리했죠. 억제력은 중요합니다. 구조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다면 그건 억압입니다. 동맹은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한쪽이 영원히 지배하고 한쪽이 영원히 복종한다면 그건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죠. 저는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어야 한다.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말이다. 그날 밤 서울의 불빛이 제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질문을 끝까지 파고들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정말로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라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실제 군사력을 확인하는 조사였죠. 그들이 정말로 독자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미군 없이는 무너지는지 말이죠. 그 답은 곧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경기도 한방산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전시회였죠. 초청장이 왔을 때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미국 기술의 복제품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현무 시리즈였죠. 사거리 800km, 정밀도 오차 1m 이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 토마호크 수준이었죠. 다음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K2 전차가 전시돼 있었죠. 검은색 위장 무늬의 거대한 전차였습니다. 설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 방어력, 자동 장전 장치, 독자 개발 파워팩.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독자 개발이라고요? 이건 미국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한국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었죠. 이번 계약은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을 도입합니다. 폴란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죠. 1000대라고요? 600문이라고요? 총 계약 규모는 약 20조 원입니다. 유럽 국가가 한국 무기를 이렇게 대량 구매하는 건 처음입니다. 한국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유럽이 한국 무기를 산다고요? 박람회를 나와 저는 경남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K9 자주포 생산 공장이 있는 곳이었죠. 3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공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었고 거대한 자주포들이 생산 라인에 줄지어 서 있었죠. 저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주포 한 대가 거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녹색 위장 무늬가 칠해져 있었죠. 하지만 측면에 붙은 문양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폴란드 국기였습니다. 이곳에서 폴란드 군대가 쓸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말이죠. 공장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호주, 노르웨이, 이집트도 K9을 구매했다고 했죠. 한국이 방산 수출 세계 4위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줬습니다. 총과 탄약을 지원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세계에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경제 보고서가 화면에 떴죠. 저는 숫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조선업 세계 점유율 45%. 반도체 메모리 세계 점유율 70%.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70%라고요? 세계 반도체 메모리의 70%를 한국이 만든다는 겁니까?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해군 전력평가 보고서였죠. 한국 해군 세계 6위, 이지스 구축함 6척 보유, 독자 잠수함 건조 능력 보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한국 해군은 어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6위였죠. 그리고 한 통계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953년 한국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 2024년 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세계 10위 경제대국.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0년 만에 50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없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독자 개발 미사일. 폴란드에 수출되는 전차와 자주포. 방산 수출 세계 4위. 조선업 세계 1위. 반도체 메모리 세계 점유율 70%. 해군 세계 6위. GDP 세계 10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의 방패였다.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되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70년 전 이 도시는 잿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수도였죠. 그들의 금속은 단단했고 의지는 더 단단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존경이라는 감정을 말이죠.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국이 세계가 그들을 과소평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에 새로운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의 진짜 힘 마이너스 기술과 의지.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방어 능력을 갖췄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동맹을 선택했다고 적었죠. 왜냐하면 그게 더 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보고서를 보내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서는 동맹이라는 걸 말이죠. 서울에서 보낸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한국의 군사력, 방위산업, 독자 기술력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CIA 본부였죠. 긴급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켰죠. 암호화된 위성사진이 전송됐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중국 함정 12척이 서해상에 집결해 있었죠. 동시에 북한 미사일 기지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발사대가 세워지고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위성 화면 속 함정들이 줄지어 떠올랐죠. 냉전의 냄새였습니다. 30분 후 워싱턴 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됐죠. 화상회의로 참석했습니다. 화면 속 국방장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메시지죠.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제안했습니다. 한국군이 먼저 대응하게 하십시오. 미군은 지원만 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위험한 도박 아닙니까? 한국군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 참모가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죠. 미군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한국을 봤습니다. 그들은 준비돼 있습니다. 긴 토론 끝에 제 제안이 받아들여졌죠. 한국군 단독 대응 훈련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미군은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제안이 실패하면 한반도는 불바다가 됩니다.
다음 날 새벽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미연합사 상황실로 향했죠.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북한 전역을 표시하고 있었죠. 오전 6시 가상 도발이 시작됐죠. 북한군 미사일 발사 징후, 중국 함정 영해 접근, 러시아 함대동해 진입. 한국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휘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죠.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 해군 출동, 공군 긴급 발진.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숨을 참았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군이 가상 미사일을 요격했죠. 성공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해군이 중국 함정을 견제했죠. 중국 함대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훈련이 종료됐죠.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적 가상 세력 완전 제압, 소요 시간 2시간 58분.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그들은 해냈죠. 미군의 직접 개입 없이 말입니다. 단 3시간 만에 시뮬레이션을 끝냈습니다. 상황실 안 한국군 장교들의 표정엔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자신감도 보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했다고 말이죠.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움직였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했죠. 국방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데이비드, 그들은 해냈군. 그의 목소리엔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해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죠. 중국 관영 매체가 조롱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이 빠진 한반도는 무방비다라고 했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3시간 만에 제압당한 건 중국의 가상 세력이었죠. 하지만 미국 내부는 달랐습니다. CNN이 속보를 냈죠. 한국군 펜타곤 시뮬레이션 압도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이 출연해 말했죠. 이젠 한국을 믿을 때라고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오래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가 처음 쓴 보고서였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분석. 저는 그 제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였죠. 제목을 지우고 새로 입력했습니다. 함께 서는 한국 마이너스 스탠드 위드 코리어. 손끝으로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제 30년 경력이 새로 정의됐습니다. 철수가 아니라 동행이었죠. 보호가 아니라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밝았죠. 불빛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나라였죠. 그날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신념을 완전히 바꿨죠. 그날 나는 철수라는 단어를 내 사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죠. 한미연합사 상황실에서 걸려온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옷을 입고 차에 올랐죠. 상황실에 도착하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엔 남중국해 해역이 떠 있었죠. 위성사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군함 5척이 이어도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수중 암초죠. 한중 양국이 모두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과학기지를 세워놓고 시료 지배하고 있었죠. 중국 군함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죠. 12해리 이내로 들어오면 영해 침범이 됩니다. 미군 본토와 통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한밤중이었죠. 국방부 고위층을 깨워 브리핑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2척이 긴급 출동 명령을 받았죠. 세종대왕함과 율곡 2함이었습니다. 동시에 해상 초계기가 이륙했고 잠수함도 작전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국 해군 지휘관이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중국 군함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죠. 이곳은 대한민국 관할 해역입니다. 즉시 침로를 변경하십시오. 중국 측 반응이 없었습니다.
군함들은 계속 직진하고 있었죠. 한국 구축함들이 차단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세종대왕함이 중국 함대 앞을 가로막았고 율곡이 2함이 측면에서 접근했죠. 완벽한 협공 대응이었습니다. 레이더가 모든 걸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무장 체계가 작동 대기 상태로 전환됐죠. 저는 30년 경력 동안 이런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실전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국 군함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구축함들의 대응이 예상보다 빨랐던 거죠. 그리고 단호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국 함대가 침로를 변경했습니다. 이어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죠. 한국 해군의 완벽한 차단 기동 앞에서 물러선 겁니다. 상황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얼굴엔 안도가 번졌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해군은 미군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했으며 스스로 실행했죠. 워싱턴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1시간 후 국방장관이 전화를 걸어왔죠. 데이비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독자 판단으로 중국 군함을 차단했고 성공적으로 물리쳤다고 말이죠. 미군의 승인 없이요? 국방장관의 목소리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외교적 긴장은 최소화하면서 군사적으론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몇 시간 후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가 속보를 냈죠. 한국 해군, 중국 군함 차단 성공, 일본 방위성도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 해군의 독자 작전 수행 능력을 확인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제 동북아에서 독자적 작전 수행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중국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의미심장했죠. 인정한 겁니다. 한국 해군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저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들을 지켜봤습니다. 30년 전 한국 해군은 연안 방어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세계 5대 해군력으로 평가받고 있었고 독자 작전 수행 능력까지 입증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적었죠. 한국은 이제 세계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 그날 밤 저는 청계천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평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죠.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들은 스스로 바다를 지키고 하늘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국이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 위엔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어도 해역에서 벌어진 그 대치 상황이, 한국 해군의 완벽한 대응이 계속 떠올랐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죠. 유럽연합 안보회의에서 독일 국방장관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혜국이 아니라 주도국이다라고 말이죠. 프랑스 대표도 동의했고 영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아 각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접촉해왔죠. 한국형 방위 모델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필리핀도 베트남도 인도네시아도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죠. K-디펜스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 의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주한미군과 한국의 방위 체계에 대해 증언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청문회 당일 저는 의회 청사에 들어섰습니다. 대형 회의장이 가득 차 있었죠.
상원 의원들이 앞쪽에 앉아 있었고 방청석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30년 동안 한국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본 건 최근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한국은 미국이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지켜야 할 나라입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이 보였죠. 스탠드 위드 코리어 함께 서는 한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한국과 함께 서는 것, 그것이 미국의 미래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여러 상원 의원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죠.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이젠 대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중국 관영 매체가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방패가 아닌 새로운 강대국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적조차 인정하는 강국, 그것이 진짜 힘이었죠. 한 달 후, 저는 워싱턴 전략정책연구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청중석엔 국방 전문가들, 정책 입안자들, 언론인들이 가득 차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떠올랐죠. 첫 슬라이드엔 제가 처음 쓴 제목이 보였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분석, 그 위에 큰 X 표시가 그어져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서는 한국 마이너스 스탠드 위드 코리어. 저는 청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를 살고 있었을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죠. 한국은 70년 동안 전쟁을 막아냈습니다. 동북아의 균형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세계 평화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죠. 주한미군은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설계한 동맹의 이름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청중들이 일어섰죠. 기립박수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저는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죠. 그리고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나는 수십 개의 전쟁을 분석해왔다. 하지만 한 나라가 전쟁을 막아낸 건 처음이었다. 한국은 방패가 아니라 설계자였다. 그들의 용기와 체계, 그리고 신념은 세계의 균형을 바꿨다. 나는 이제 안다. 주한미군은 철수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의 증거였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경력이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됐죠. 한국은 더 이상 작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중심이었죠. 역사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데이비드 스틸은 그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용기 위에 서 있습니다.